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껏 했던 일 중 가장 힘들었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직업에 기초는 없다지만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조금 덜 힘든지 업무의 무게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체력적으로 하는 일이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히려 정신적인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죠. 두 가지 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타고난 체력이 좋은 건지 어릴 때부터 몸으로 하는 일은 늘 자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도 체육 점수는 늘 높게 받았었죠. 부유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없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몸이라도 건강했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랑 함께 살았어요. 그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언제쯤부터였더라. 제가 기억도 못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늘 싸우기 바쁘셨죠. 주로 돈 문제였고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집에 오면 늘 푸념하듯 예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었는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허탈한 말투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도 한때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라면서 혼자 술병을 끝도 없이 기울이고는 했어요. 그럴 때면 엄마는 아이고 이 양반아 또 술이야? 지겹다 지겨워 정말. 혹은 애 앞에서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작작 좀 해 이제 진짜 라며 아버지의 등 뒤에 소리를 지르고는 했죠. 어릴 때 제 모든 기억 속에는 늘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투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엔가 그 싸움은 끝나게 되었죠. 유치원에서 끝나는 시간 늘 데리러 나오던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할아버지께서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손주 유치원 잘 끝났어? 네, 엄마는요? 일단 집에 가자.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주셨죠. 집에 거의 도착하는데 엄마가 짐가방을 몇 개 챙겨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반가운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는 저를 잠깐 돌아보시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을 지으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뛰어갔죠. 엄마, 어디 가? 정한아, 정한아, 우리 정한이 일찍 왔네. 엄마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정한이랑 같이 못 가는 곳이라 혼자 가야 해. 미안해. 미안하다, 엄마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미안해.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제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그런 엄마의 얼굴은 엉망이었어요. 눈 주변은 멍이 들어 있었고, 이마는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입술에서도 피가 났던 흔적이 있고 코피가 났었는지 코 주변을 대충 닦아 옅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죠. 엄마! 저는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어느새 손에 들려있던 아이스크림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저는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된 엄마의 얼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엄마는 그런 제 손을 다시 잡으시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며 미소를 지으셨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한아. 정한아, 우리 정한이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우리 정한이 엄마가 미안해. 근데 엄마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정한이 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더는 엄마가 안 되겠어. 이러다 엄마가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미안해, 정한아. 미안.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엄마 어디 가? 나도 같이 갈래. 미안해, 정한아. 나중에 돈도 모으고, 나중에 엄마가 꼭 정한이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 미안하다,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가 우리 정한이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는 잠시 저를 껴안으시더니 뒤에 계시던 할아버지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정한이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리를 잡고 올 때까지만 잘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정한이는 내 손자이기도 하다. 내가, 내가 미안하다, 아가야. 아들 녀석 잘못 키워서 널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부디 정한이는 그 일로부터 잘 지켜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말고 얼른 가거라. 정한이는 내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네 몸부터 추슬러. 원하면 언제든 정한이 보러 오고, 데려갈 준비되면 언제든 연락해라. 그리고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 당장 차편이라도 끊고 밥이라도 먹으려면 채비는 있어야지. 어떻게 맨몸으로 간다 그러냐? 내가 제대로 해줄 건 없지만 이거라도 들고 가. 그래야 너한테 덜 미안해서 그렇다. 어디를 가든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야 한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흰 봉투를 울고 있는 엄마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엄마에게 얼른 가보라는 손짓 하셨죠. 이유나 상황은 자세히 몰랐지만 오랫동안 엄마와 헤어지게 될 것 같은 예감에 저도 계속해서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들어오니 집안은 온통 난리가 나 있었고 아버지는 안방에 술병과 함께 널브러진 채 누워 있었죠. 할아버지는 안방문을 닫으시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정하나, 짐 챙겨라. 할아버지 집에 가자. 저는 눈물을 닦고 방으로 가서 유치원 가방에 장난감이랑 옷가지 몇 개를 넣었어요. 할아버지는 상자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니 그 안에 제 짐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몇 밤 자고 와요? 글쎄, 정한이가 있고 싶은 만큼. 할아버지랑 좀 오래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니? 그렇게 저는 짐을 챙겨서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잠깐일 줄 알았던 그곳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학교 근처에서 아주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자꾸 허름하기는 했지만 오래 운영하던 터라 근처 학생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곳이었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식당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아버지는 몇 번의 전화로 엄마가 어디 갔는지, 저는 언제 다시 집으로 데려올 건지를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할아버지는 늘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네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다시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정한이는 절대 못 보낸다. 감히 내 집에서 보러 올 생각도 하지 마라. 하지만 그로부터 2년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원 한번 가지 않으신 채 집에서 혼자 술만 드시다가 쓸쓸히 여생을 마감하셨죠. 아무도 오지 않을 장례식이라 장례는 치르지 않았어요. 자식을 앞세운 할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제 손을 잡고 납골당 앞에서 한참을 아버지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이 괜찮았던 아버지가 활짝 웃고 계시는 사진은 저에게는 너무도 낯선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도 그랬을까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아들은 결국 영원히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떠난 후 엄마는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제 유일한 가족이 되었죠. 그래도 늘 가슴 한편에는 엄마가 오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시는 꿈을 종종 꾸고는 했죠. 하지만 그 꿈도 희망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랑 살면서 딱히 힘들었던 점은 없던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사가 꾸준히 되는 편이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늘 싸우기만 하던 엄마 아빠의 고함도 없고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사실은 부모님과 살 때보다 할아버지랑 살면서 저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에 가는 대신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학교 근처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패스트푸드점과 체인 분식점이 생겨나면서 할아버지 분식점의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제가 군에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게의 건물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정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전역하면 돈 벌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동안 쉬세요. 할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역하자마자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손주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할 수 없다고 지역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를 보고 한 인력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죠. 여러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는 곳이었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 가기도 했고, 이모님들이랑 같이 병원이나 이사 가고 난 후, 혹은 이사 가기 전 집을 청소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가게 청소 같은 것을 맡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청소 업무를 처음 받고 화장실 쓰레기나 냉장고에 방치되었던 음식물 쓰레기 등의 냄새와 비주얼을 보고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집기들을 옮겨가며 청소해야 할 때도 있어서 체력도 필요한 일이었죠. 저는 몸을 움직이는 일은 자신 있어서 청소 업무가 딱히 어렵진 않았어요. 수입도 나쁘지 않았고 비위만 좀 강하면 됐기에 저한테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엄청난 월급은 아니었지만 저랑 할아버지가 빠듯하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어느새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연차도 꽤 쌓이고 주변에서 평판도 좋아서 사무소 직원분들도 늘 저를 잘 챙겨주려고 하셨죠. 정하나, 이번에는 전에 가보지 못한 곳으로 배정될 거야. 여기는 좀 장기라서 6개월 계약직으로 꾸준히 출근하게 될 거야. 계약직이요? 어디인데요? 재작년부터 특허청 하청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보수는 비슷해도 일은 거기가 훨씬 수월할 거야. 공무원들 일하는 곳이라 출퇴근 시간이 거의 일정하거든. 주소 보니까 너희 집이랑도 가깝더라. 청소일 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라서 훨씬 일하기 나을 거다. 이미 다녔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물 시설도 깔끔하고 휴게 공간도 있어서 괜찮다더라. 안 그래도 자리 나면 너 꽂아주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 다들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덕분에 그전에도 계속 조금이라도 편한 곳으로 저를 배정해 주려고 애쓰셨는데요. 그런 배려가 있어서 그나마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이번에는 더 편한 곳으로 배정해 주신 거예요. 바로 다음 주부터 저는 특허청에 출근하게 되었어요. 처음 출근했을 때 새로웠던 건 건물이 무척 깔끔했어요.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도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 같은 것을 만들어줬는데 뭔가 소속감도 생기고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청업체의 직원이지만 여기에 소속된 직원 같은 느낌이 들면서 뿌듯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출근할 때면 항상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바쁘게 컴퓨터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의실에서는 무엇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죠.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이 부서 저 부서로 바쁘게 옮겨 다니기도 하고, 정신없이 울려대는 전화를 받느라 바쁜 것도 있었어요. 가끔 전화로 사람들 이름과 주소 등을 물어보고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잠깐이지만 혹시 저걸로 우리 엄마를 찾을 수도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은 오래전이라 바래졌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에는 늘 한 번쯤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엄마도 나를 보고 싶고 찾고 싶은데 찾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못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공무원이 되면 엄마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허황된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곳에 출근하면서 그런 상상 외에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몫을 맡고 있었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착실히 이행하고 있었죠. 뭐랄까, 학교를 등하교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이건 뭔가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다들 자신이 목표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신기하다가 어느샌가 부럽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일하고 있긴 했지만 그냥 보수가 괜찮다길래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대충 선택해서 하고 있던 일인데 여기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다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들었거든요. 대학에 다니면서 학점을 높게 유지하고 졸업을 앞두고 각종 자격증에 영어 스터디, 면접 스터디, 취업 스터디 등등 정말 꾸준히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열정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꿈을 안고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러면서도 저도 무언가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난 튼튼하고 비위도 좋으니까 청소일이 잘 맞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건 내 일이다, 내 업무다 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요.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들던 차에 출퇴근길에
우연히 공무원 학원 광고를 보게 됐어요. 공무원 시험은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소방관 시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 체력 시험도 있다고 하길래 어쩌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이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괜한 것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격 기준 중에 운전면허 시험이 있길래 그래, 먼저 이것부터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했어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했다는 것이요. 물론 수능 끝나면 많은 친구가 운전면허부터 따긴 했지만 저한테는 뭐랄까. 난 어차피 차 살 돈도 없고 앞으로도 못 살 텐데 필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굉장히 멀게 느껴졌던 것 중 하나였거든요. 목표가 생긴다는 것은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가 끝나면 공부할 게 생기고 쉬는 날이면 연습할 게 있다는 건 무척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꿈과 목표가 있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 삶의 태도가 달라졌달까요? 주변 이모 삼촌들 말에 따르면 요즘 들어 생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신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된 날,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룬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러면서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나는 무언가를 배우고 이룬다는 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소방관이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기로요. 공무원 시험이라 배울 것도 많고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저에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잘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어요. 강의 비용을 결제하고 나니까 더 큰 책임감이 뒤따랐어요. 내 돈 내고 듣는 수업이니까 열심히 하자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일하면서 틈틈이 인터넷 강의를 보고 문제를 풀고 기초가 아주 부족하다 보니까 EBS 방송을 보면서 영어나 국어의 기초도 틈틈이 쌓았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던 교과서를 다시 꺼내봤는데 처음으로 집중해서 읽어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뭐든지 버리지 않고 모아두시는 스타일이셨는데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할아버지께서 버리지 않고 모아두신 문제집과 교과서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일과 공부를 병행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오후에 열심히 사무실을 돌며 청소하고 있었죠. 사무실 한 칸씩 쓰레기를 비우고 있었는데 특허 심사 쪽 사무실에 쓰레기통을 비우던 때였어요. 회의 때문에 많은 분이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가끔 분리수거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통에 담으면서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없어서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분류하고 있었죠. 주무관님 자리에 통을 딱 비우는데 이상하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받아서 봉투 안을 살펴보니 USB 장치 하나가 쓰레기통에 들어있었나 보더라고요. 가끔 고장난 USB 장치나 부서진 CD를 버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고장난 건가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USB 자체가 굉장히 새 제품처럼 보이기도 했고 뭔가 찝찝한 마음에 일단 쓰레기통 안에서 꺼냈어요. 책상에 다시 올려드릴까 하다가 혹시나 진짜 버린 거라면 괜히 쓰레기들 사이에서 꺼내서 올려놨다가 오히려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랬다가 괜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청소 반장님께 이야기해드리고 휴게실 한 곳에 보관을 해뒀어요. 청소 반장님도 그냥 버린 것 같긴 한데 혹시 제가 걱정되면 자기가 담당자님에게 이야기해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퇴근 시간쯤까지 찾는 사람도 없길래 진짜 버린 건데 내가 괜히 오버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던 참이었어요.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마시려고 복도를 지나치는데 어떤 중년 남성분이 자판기 앞에서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다른 직원분들도 초조한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다시 준비를 그냥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다시 전달해달라고 할까요? 그랬다가는 우리 다 심할서뿐만 아니라 사표를 써야 할지도 몰라. 내가 멍청하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무관님. 지금은 누구 잘못보다는 어떻게 해결할지가 더 중요하죠. 다들 참담한 얼굴로 있길래 무슨 큰일이 생겼나 보다 싶어서 그냥 다른 층 자판기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에 복도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라는 남성분의 이야기가 귀에 들렸어요. 멍청하게 하필 USB를 잃어버려서 다른 저장 장치에 이중으로 백업을 해둘 걸. 다 내 잘못이야. 다. 순간 그 USB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어요. 하지만 괜히 제가 이 대화를 들어서 질책받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USB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상한 오해를 받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청소 반장님이 담당자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하셨으니 그냥 지나치고 기다릴까 하다가 다들 너무 초조해하고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냈어요. 저한테 이상한 오해나 책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저분들한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저 주무관이라는 남성분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특허 심사 사무실 분들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미화 업무 계약직 직원인데요. 혹시 오늘 낮에 USB 잃어버리셨나요? 주무관님이라는 분을 비롯해서 같이 있던 직원분들도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는 저를 쳐다봤어요. 네, 네, 오늘 낮에 잃어버렸어요. 검은색으로 되어서 겉면은 금색이고 한자로 제 이름이 쓰여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 사실 오늘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한 통에서 USB가 나왔어요. 종종 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버리려다가 뭔가 새건 느낌이 나서 지금 저희 휴게실에 보관해 두었거든요. 정말요? 정말 그걸 주워 두셨어요? 그분은 눈을 반짝이면서 제 손을 기도하듯 모아서 잡으셨어요. 어디, 지금 휴게실에 있나요?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가지러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청소 반장님께 전화로 상황 설명해드리고 바로 휴게실로 가서 USB를 가지고 왔어요. 강종찬, 아이고, 제 USB가 많네요. 아이고 세상에. 여기 내일까지 꼭 필요한 진짜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네요 정말. 그분은 USB를 받으시더니 겉면에 쓰여있는 한문 이름을 확인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연신 제게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너무 소중한 거라 늘 자동차 키의 링에 USB를 걸고 다녔는데 점심을 먹은 후 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키링에는 끝만 남아있고 USB가 사라진 상태였대요. 깜짝 놀라 주변을 찾고 또 찾고 사무실을 발칵 뒤집었는데도 없던 터라 망연자실하고 계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별거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팀원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며 찾아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은혜는 꼭 갖고 싶다며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냐고 물으셨죠. 저는 순간적으로 엄마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그럼 오래전에 어머니와 헤어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무관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현재 자신은 누군가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주무관님께서는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다며 퇴근 시간쯤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런 곳은 처음이라서 다 낯설고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 보는 이름도 생소한 육즙이 가득 흐르는 스테이크와 예쁜 접시에 얹어서 나오는 파스타를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엄마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건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등등을 자세히 물어보셨죠. 저는 어릴 때 엄마에게 받았던 편지가 생각났어요. 거기에 적혀있던 주소에 아직도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주무관님께서는 지금 근무하시는 부서에서는 사람들을 검색해 볼 수가 없어서 아는 분들께 부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편지에 적힌 주소와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시던 엄마의 사진을 다음날 주무관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사람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에 저도 못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죠. 그리고 최대한 기대를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저는 제가 공부할 것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6개월의 계약직이 끝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던 이모 삼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주무관님과도 인사를 한 후 특허청을 떠났어요. 그 후 제가 일하던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해주는 단기 알바를 뛰면서 시험에 매진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의 고비를 맛보고 두 번째 시험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준비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합격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3년도 정말 빠르게 합격한 거라며 대단하다고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주무관님께서도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해주시며 할아버지랑 같이 먹으라고 집으로 한우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주무관님께 연락이 왔어요. 정한아, 잘 지내니? 일은 할만하고 다름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 찾았어. 처음에는 찾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조금은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시길래 그냥 포기했었어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면 찾을 수 없거나 어쩌면 찾지 않았으면 싶으셔서 꼭꼭 숨은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던 차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머니를요? 진짜 저희 엄마를 찾으셨어요? 그래, 내가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연락을 드렸어. 지금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야기도 했더니 보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혹시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봐 너에게 찾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연락드려봤다. 근데 네 생각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직 어머니는 확답을 드리지 않았어. 어떠니? 정한이 너는 아직 어머니를 만나고 싶니? 너무 뜻밖의 일이었어요. 엄마를 찾았다니.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게다가 엄마도 저를 만날 의향이 있다니 더더욱 만나뵙고 싶었죠. 네, 만나뵙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네 연락처를 어머니께 알려드려도 괜찮겠니? 며칠간 심장이 쿵쾅거려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장되지 않은 연락처로부터 전화가 왔죠. 여보세요? 정한아, 정한이니? 엄마야. 엄마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 단어와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제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 엄마, 엄마, 저 정한이에요. 정한아, 정한아. 엄마도 눈물을 가득 머금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던 게 너무 오래전이라 다 잊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마치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듯 엄마의 목소리에서 예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엄마, 엄마 잘 지내셨어요? 아픈 데는 없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마는 제가 소방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너무 장하다고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괜찮다면 만나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싶다고 서울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제 휴무일에 만나기로 하고 제가 서울역으로 엄마를 모시러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드디어 엄마와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서로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란 그런 것일까요? 서울역에서 빠져나오는 사람 중 엄마를 딱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 사이 늘어난 주름도 희끗희끗 보이는 흰머리도 희미해진 기억도 저희 엄마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었나 봐요. 많은 사람 사이에서 한눈에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유치원생 꼬마에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한 번에 알아보시다니 뭔가 신기했어요. 가족이란 이런 건가? 어떤 힘이 있는 거구나 싶었죠. 엄마? 엄마? 정하나? 정하나? 안부 인사를 나누기에 앞서 저희는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어요. 안 본 사이 엄마는 손도 매우 거칠어지시고 얼굴에 주름도 아주 늘어 있으셨죠.
하지만 저를 보는 그 눈빛만은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누가 모자 사이 아니랄까봐 뜨거운 핫초코 두 잔을 나란히 들고 앉아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꺼냈죠.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정한이 너는 잘 지냈니? 소방관 시험 합격했다는 소리 들었다. 엄마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자라다니.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서 뭐라 해야 할지. 엄마는 지금 한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해요. 오래전 그날 떠난 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를 두고 갔다고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너랑 같이 살려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식당이며 공장이며 코피를 쏟아가며 일했단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이 식당을 동업하자고 하더구나. 드디어 나도 제대로 자리를 잡는구나. 기회가 온다고 했지. 근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너한테 편지를 보냈던 그때가 그쯤이었어. 조만간 너를 데리러 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가게 계약금 하겠다며 가지고 간 그 돈을 그 사람이 들고 날라버린 거야. 너랑 같이 살 집이라도 마련하려고 몇 년을 모았던 돈에 은행에서 신용대출까지 한 돈을 말이다.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지. 그렇게 세월이 하염없이 흐르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두렵더구나.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도망친 애미를 과연 반가워할까? 네가 어떻게 나를 바라볼지 무섭고 두려워서 네 앞에 나설 자신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까지 흘렀어. 네가 보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란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도 아니었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어렴풋이 예상할 수 있었어요. 엄마 역시도 저한테 부모님 없이 자라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지 자신이 가장 잘 알면서 저를 두고 갔다고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주무관님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어쩜 그렇게 현명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으로 자랐냐며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몇 날 며칠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다네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세요. 엄마를 만나기 전 저는 할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렵게 엄마를 찾은 이야기와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할아버지는 엄마만 괜찮다면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못난 아들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떠나게 만들어서 여전히 너무 미안하다면서요.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너희 할아버지가 내가 떠날 때 주셨던 돈이야. 피투성이가 된 나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지. 그날 어떤 마음으로 너를 데리러 오셨을지 나는 감히 상상도 안 되더구나. 이 봉투를 준비해오면서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을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 차마 한 푼도 쓸 수가 없더구나. 부모 없이 자라온 엄마한테 결혼하고 할아버지는 항상 든든하고 좋은 분이었단다. 엄마와 저는 할아버지를 뵈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희 가족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아주 오랫동안 밀려있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 주무관님께 덕분에 엄마를 잘 만나 뵈었다고 인사를 드리러 찾아뵀죠. 알고 보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무관님께서는 엄마가 보내셨던 편지를 기반으로 그 근처에 알고 있는 시청, 군청,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려 혹시 저희 엄마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아시는지 수소문하고 다니셨어요.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다가 지역 경찰서의 한 직원분이 예전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시작으로 또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혹시 지금은 어디서 지내시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일하시던 식당에 있는 지역 행정 직원분이 이분이 맞는 것 같다며 연락하셨죠. 저는 주무관님이 엄마에게 연락을 드렸다고만 들었는데 알고 보니 지방까지 직접 뵈러 가셨다고 해요. 제가 부담스럽게 여길까봐 그냥 연락했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네요. 전화를 드리는 것보다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 먼 거리지만 굳이 찾아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렸던 사진을 들고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을 찾아가 혹시 아드님이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러자 그분은 남편과 헤어지면서 어릴 때 이별하게 된 아들이 있다고 하셨고, 거기서 이분이구나 확신이 들어 사진을 보여드리며 혹시 사진 속 분이 본인이 맞는지 물으셨다고 하네요. 이후 저랑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제가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만나보면 어떤지, 만나시겠다고 하면 자신이 자리를 준비하겠다며 설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다고 해요. 자신이 그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집을 나선 후 지금도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되고 무섭다고요. 그런 엄마에게 주무관님은 그러셨대요. 어머니, 정한이는 어머니께서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해보니 그 친구도 어머니께서 왜 그때 떠나셔야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든 그런 것보다는 자신을 계속 보고 싶어 했는지, 생각했는지, 여전히 사랑하는지, 그 아이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을 보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치셨듯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영영 서로를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기회가 왔을 때, 서로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 덕분에 엄마는 저를 만나보겠다고 용기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갖은 노력을 들여 저희 엄마를 찾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먼 곳까지 직접 찾아가 설득을 해주셨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은혜를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주무관님께서는 그때 제 덕분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들의 팀원까지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며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야 겨우 갚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와 주무관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명절 때 안부 인사를 드리고 1년에 4~5번은 만나서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는 하죠. 엄마는 지방에서의 생활을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혹시 며느리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기다리며 살았던 오랜 집과 짐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할아버지, 엄마,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은 돈을 합쳐 저희 셋이 살 수 있는 한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와 할아버지께서 함께 힘을 모아 분식집을 차려보겠다며 가게를 알아보고 계세요. 엄마를 볼 때마다 뭔가 낯설고 행복해요. 그동안 엄마와 함께 살지 않은 시간이 더 길어서 잊고 있던 모습들이 요즘은 제 일상에 새록새록 피어나는 중이죠.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찌개를 끓이고 계시거나 급해서 쌓아두고 마지막에 몰아서 하던 빨래를 이제는 정신 차려보면 제 서랍장 안에 잘 정리해서 넣어주시는 등 오래전 엄마와 함께 살았으면 어쩌면 당연했을 일상들이 요즘 제 삶에 일어나고 있어서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달까요?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도 많이 사랑받고 좋았지만 뭐랄까 엄마가 함께 계시는 느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늘 메꿔지지 않았던 퍼즐의 한 조각이 마침내 메워진 느낌이랄까요? 분식집 메뉴를 정하면서 요즘은 매일 김밥이나 떡볶이, 김치볶음밥 등등 집에서 두 분이 메뉴 연구를 하신다고 항상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요. 이런 일상이 제게 돌아올 거라는 건 포기한 채 살았었는데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던 엄마와 함께 살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이 벅찬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네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던 주무관님과의 인연 덕분에 잃어버렸던 엄마까지 다시 찾게 되어 요즘은 살면서 스쳐가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작은 순간도 인연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인생의 귀인인 주무관님 그리고 그리웠던 어머니에게 이 사연을 바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